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전직 경제학자고 전직 교수고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은 강연 제목은 한국 경제 물음표하고 그리고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입니다. 이 제목을 주신 분들은 당신이 경제도 가르쳐봤고 정치도 해봤으니 뭐가 정말 문제인지 우리가 볼 때는 정치가 제일 문제인데 생각을 좀 얘기해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잘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대신에 정말 잘하는 게 있다면 패싸움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될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느끼는데, 적폐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쌓인 어떤 구습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적폐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치는 끝나는 거죠. 적폐는 그냥 무조건 없애야 되는 상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지난 몇 년 동안 상대방을 적폐라고 부르는 일이 굉장히 횡행해졌습니다. 상대를 적폐라고 부르고 청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치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저기 나오는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이웃 사람하고 절대로 나눌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저렇게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우리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를 아주 정의하는 가장 큰 문제라 그러면 바로 저 패싸움 정치, 진영화된 갈등 구조. 그래서 무조건 우리 편 하는 말은 다 맞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다 적폐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떠냐? 지금 바로 경제 위기가 앞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렵지만 우리는 특히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가계 대출에 물려 있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기업 자체가 부실 비중이 높아서 우리 경제 전체가 지금 체질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이번 가을 국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법을 보면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법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는 사실 저런 한쪽에서 영부인한테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영부인 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논쟁 구도 자체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정치가 저러고 있어도 돼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저게 되는 이유는 정치가 패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패거리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핵심 지지층한테만 어필하면 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런 진영화돼서 패거리 싸움을 하는 정치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극심해졌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치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저는 잊어버린 상황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치가 도대체 원래 뭐 하는 거였지? 뭐를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때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모두 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103년 전에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막스 베버가 그 뮌헨의 어느 서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군주들의 시대가 물러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기고, 공화국이 태어나고 직업적인 공무원이 생기고, 아주 커다란 시대의 변화를 이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목도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정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큰 뜻을 마음속에 품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큰 뜻을 가진, 그 큰 뜻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이라면, 두 번째 유형은 정치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이권, 자리, 이런 것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이번에 대장동 일당을 보면 그렇죠. 정치 주변에서 정치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익을 챙겼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의 정치입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첫 번째 유형의 정치인이겠죠. 정치를 위해 사는 사람, 큰 뜻을. 그럼 그 큰 뜻이 뭐냐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뜻이라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디에 옥죄어 있는지, 그 옥죄어 있는 족쇄를 풀어내는 것, 그 시대에 가장 그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족쇄를 끊는 거죠. 동시대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이 낮은 출산율, 방금 전 세션에서 봤듯이 낮은 출산율,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별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희망이 없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만큼의 노력을, 그 정도의 그 열과 성을 거기다 쏟을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족쇄가 뭐냐. 이게 지금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죠. 과거에 우리가 한번 그것을 굉장히 잘했던 때가 있고 기적의 나라라고 불렸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적의 나라라고 우리 스스로 부르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기껏 얘기하자면 한때 기적이라고 불렸던 나라죠. 이태원 참사 이후의 공직사회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낮은 출산율, 젊은이들의 절망, 어떤 사회의 기풍 자체가 희망과 활력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고 더 이상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90년 이후로 지금 30년 내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 살게 됐으니까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젊은이들이 기회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별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럼 이런 것을 저렇게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경제의 활력을 들어 올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여러 정권이 얘기했던 구조개혁 이슈입니다. 60년 동안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해왔으니 그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 예전에 굉장히 낮은 경제 성장률, 낮은 활력의 시대에 하던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하면 안 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앞날이 밝은 산업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구조개혁의 이슈를 얘기할 때 잘 안 되는 이유는 갈등이 너무 심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 자체가 패거리 싸움인 건 뭐냐면 진영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진영 간의 갈등에다가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갈등, 거기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어내지 못했고 누락됐고 나는 박탈됐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진영, 지역, 계층, 세대, 젠더 갈등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뭘 좀 바꾸려고 하면 이런 피해의식이 있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좀 바꾸려고 하면 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활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뭔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그 정도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이 계속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21세기에 이런 갈등이 가득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리더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 이제는 밥술 깨나 드는 나라, 국민들이 밥술 깨나 드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리고 국민들도 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는 어떤 리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냐?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울 만큼 배우고 밥술 깨나 다 드는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불신에 가득해서 진영으로 갈라져서 패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신뢰받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신뢰라는 것은 뭐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아까 막스 베버가 100년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 자신의 역사적인 의미를 자신 안에서 잘 만들어서 그것에 헌신하는 것에서 본인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동시대인들과 공유하는, 그래서 동시대인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회가 지금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족쇄를 풀어내는 그 과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제를 하는 정책을 잘 알아야 되느냐? 저는 정책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의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뭐 제갈공명이 절친의 동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목을 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읍참마속이라고 하잖아요. 절친의 동생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의 동생이지만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세상에 측근이 어딨고 친구 동생이 어딨고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읍참마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있다면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헌신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읍참마속의 마속은 바로 친구, 동생이나 가족이나 측근뿐만이 아니라 본인한테도 적용되는, 때로는 마속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도덕성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바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리더를 하겠다고 나서면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너나 내나 똑같은데, 똑같이 이기적인 거 똑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보통의 사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도덕성이 강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를 완전히 쇄신해야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를 가장 발목을 죄고 있는 거는 경제적인 생산성의 문제도 아니고 저출산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정치인 것 같은데, 그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입니다. 제 질문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다리면 될까요? 언젠가는 성군이 올 거야 라고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 지금 굉장히 욕하면서 아침 드라마를 보듯이 욕하면서 계속 보기만 하면 이런 정치가 바뀔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사회 갈등도 굉장히 강해졌지만, 심화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도가 높아요. 충분히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의식도 높고,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밥술 깨나 드는 나라는 이미 예전역에 지나왔고, 이렇게 많이 배운 국민들이 정치를 그냥 포기하고 아침 드라마 보듯이 욕하면서 그냥 보다가 언젠가는 성군이 나타나겠지, 이러다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투표는
그래도 꼬박꼬박 합니다. 물론 투표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옛날엔 투표장에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하시기에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다 4선, 5선이에요. 20년씩 자기 지역구에서 계속 지금 당선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부터, 여러분부터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지도자의 커트라인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을 나는 믿겠다. 왜냐? 우리나라에 지금 신뢰받는 정치인이 너무나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선거 때만 와서 막 아부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정치인의 덕목이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몫의 책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막스 베버가 얘기했죠. 저는 우리 국민들도 이 정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시민이라는 것이죠. 시민으로서의 역할.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해서 그런 담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괜찮지 않니? 이런 식의 그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담론장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친구들이랑 만나면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너무나 사회가 진영화돼 있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돼서 이젠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담론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공론장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투표 열심히 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커트라인을 분명히 하시고 기준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당장 시작해야 될 것은 공론장에 참여하시는 것이 저는 이 시민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무. 이 공론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치 그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학자였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 느낀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진짜 망한다. 망하는 이유는 바로 정치다. 그거 바꾸려면 이제는 성군을 기다리며 이런 태도로는 안 된다. 여기 와서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그 역할을 정치에도 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